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자, 뭐 요즘 돈 많은 사람 중에 지금 패는 사람이 많더만요. 또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송명빈인가? 네. 근데 네. 돈이 있다고 패면 됩니까?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럼 왜 저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의 그 갑질 속에서의 쾌감만 느끼고. 예. 네. 그냥 자기 자신의 쾌감만 있으면 상대방은 얼마든지 괴롭혀도 좋다라는 식이니까. 근데 저런 사람에서는 조금 뭡니까? 공감 능력이 어딘가에 고장이 나서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보고들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뇌 부위 중에,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섬엽, 그러니까 그 뇌 부위 중에 인슐라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인슐라라는 부위에 그 혈액이 덜 가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더 정상인에 비해서 위축되어 있던 연구 보고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런 사람은 그냥 특례법을 좀 만들어가 공개 석상에서 남 보라는 듯이 그냥 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의 지위를 악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례법을 좀 만들어가고 함무라비 법을 적용시켜가. 네? 아이 for an eye, tooth for tooth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타면을 털으라 해가 맞은 사람 보고 똑같이 패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 해주면 저런 사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럼 갈 때는 무조건 오늘 저기 저 광화문 앞에 교보서적 앞에서 1시에 그 송명빈이한테 맞은 사람이 오늘 보복법에 의해서 팹니다. 그런데 또 5대를 맞았으니까 10배로 50대를 패겠습니다 하면서 같은 자리에 같은 손으로 뺨을 50대를 때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맞으라고 뺨 내밀고 있고 이렇게 때리면 대한민국 저 사람 다시는 오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제 황 소장님의 말씀의 뜻은 알지만 그게 우리가 북한이랑 차원이 다른 나라인 게 인권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자를 피해자가 직접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현대 법 정신이니까 법에 의한 처벌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이요.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그렇죠. 선진적인 법이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약자가 맞았는데 야 저기 저 고기 한 건 묻고 떨어져라. 조선에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조선은 뭐 야 인마 가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내가 뺨때기 노예가 뺨때기 저 귀족한테 5대 맞았습니다. 뭐 너도 저한테 5대 때려라.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또 잘못해가 맞았다 하더라도 보복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자 네가 저한테는 5대 맞았으면 5대 때려라. 저 노예한테 5대 맞았으면 노예한테 5대만 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혁명적인 법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지위 계층을 뛰어넘어서 법이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보복을 말은 보복법이지만 사실상으로 보복을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 이 법이다.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아, 참. 근데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정신과의 치료를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저런 사람은 가난해지면 좋아지겠네요? 부유함으로써 생긴 병이잖아요. 가난해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하면 누구한테 그 일진들이 그 빵 셔틀 시키는 것처럼 예.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의 경우는 그 치료를 해서 좋아진 경우가 그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둬놨더니 감옥에 가둬놨더니 범법률만 조금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소용없고 뭐 다른 치료 방법으로 효과 있는 게 지금까지는 없어요. 단지 감옥에 가둬놨을 때 범법률이 조금 줄어들더라.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생각하는 게 광화문에서 똑같이 때리는 게 현대에 불과하다면 돈 있는 사람은 한 대 1억. 네? 그렇게 하면 돈이 아까워서 좀 자제라도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또 다른 그 방법을 강구를 하겠죠. 또 머리를 써서 뭐 때리는 거 말고 다른 걸로 괴롭혀서 자기의 쾌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옛날에 보니까 뭐 재벌에 지가 직접 재벌도 아니고 재벌에 뭐 집안에 있는 사람 하나가 야구 방망이로 때려놓고 한 대당 얼마 뭐 몇천만 원 던져줬잖아요. 그 영화에도 나오고 있지만 참. 근데 그 이왕이면 뭐 저런 거 나왔으니까 한국에서 그 제일 게임으로 큰 데가 넥슨이죠. 넥슨. 그 사람이 회사 팔겠다고 또 나왔어요. 김정주. 근데 또 좀 웃기는 게 저 사람이 그 검사 한 명한테 주식을 뭐 한 4, 5억 원이니까 2, 3억인가 주자가 그 주식이 나중에 100억 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때 이제 던져줘가 그게 이제 뭐 100억도 넘어가가 돈을 떼돈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상장되면서. 근데 그게 무혐의가 처리돼서 2년 동안에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아니 좀 안다고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회사가 곧 커갈 거면 나중에 얼마가 될지 액면 분할되고 뭐 이래 되면 다 알죠. 근데 그걸 지가 무슨 하다가 걸려가 보통 뭐 벤처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담벼락 건너다니니까 입 막으려고 뭐 검사나 이런 사람 친구로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알고 있던 사이고 이제 보험 실제로 따지고 보면 보험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평상시에 이 김정주의 그 하와이 별장도 그 검사가 와서 쓰게 하고 비행기 표를 뭐 일반을 그 이코노미를 끊으면 그거를 비즈니스나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그 해외 왔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뭐 이렇게 김정주한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그 검찰에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주식도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큰 데에 줬는데 다 알죠. 자, 그런데 이런 혐의가 무죄가 된다. 저도 의아했어요. 그게 왜 무죄가 되는지. 정말 웃기고 자빠졌는데 돈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한 2년 시달려서 나는 막 이제는 기업할 의욕이 없다면서 회사가 10조쯤 되는데 팔겠다. 뭐 그랬다며. 살놈은 지금 중국밖에 없다며 텐센트나. 그럼 저런 사람들은 그간에 언론을 이렇게 하면서 벤처 재벌 뭐 아이디어 하나로 기업을 키운 사람 그래갖고 거의 영웅 행세하다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한 2년 법적으로 고생했다고 거기서 지쳐서 이제 판다라고 그걸 그대로 쓰대는 나는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 언론 이 자식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기사죠. 그러니까. 그 마치 그 기업 환경이 나빠서 이 게임 산업을 파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서 무슨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 아니 대한민국만큼 게임을 진짜 부모도 못 말리잖아. 요즘 게임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대한민국 집에서도 규제가 안 되는 건데 뭐 너무 대한민국의 게임 규제가 지난번에 그 한 명 폭로했지 않습니까? 게임 규제 위원회 뭐 위원장이 그때 뭐 정무수석 뭐 옷 벗고 가고
그런데 뭔 놈의 게임 규제가 많아서 게임사는 못 해먹겠다고. 세계에서 게임으로 못된 걸로는 제일 발달하는 나라에서. 아무튼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좀 반성해야 돼요. 진짜. 전부 다 그렇게 썼어요. 네. 한두 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기사인가 헛소리인가. 네. 그래서 지가 한마디로 처신 똑바로 잘 못해놓고. 자기가 결국 그 덕을 많이 봤잖아요. 아, 그럼요. 그 검사 덕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전에 다른 조그만 사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런 거 류를 좀 아는데 투자 받았거나 뭐 이렇게 했다가 지분 싸움 벌어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진짜 독해야. 처음에 지가 시작한 놈이. 지금 학교 다닐 때 그거 졸업하고 만들어가 조그마한 게임 회사. 그걸 키워가는 과정에서 전부 돈 끌어들이 갖고 했지. 지 돈으로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 지분을 유지하면서 지독하게 지켜야 막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좀 아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안 그러고 합리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 갖고 있지도 못해, 지분을. 쟤는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권력이 보호막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뭘 지쳤니? 무슨 뭐. 그 변호사도 그 이번 2년 동안 소송하면서 김앤장 썼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참 사회에 저런 꼬라지를 보면 그래가 10조 이제 팔아먹고 뭐 게임이 이제 보니까 전성기인 것 같고 이제 밑으로 내리꽂힐만 있고 항상 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중국 회사 살만한 사람 있을 때 팔아버리자. 그리고 돈 챙기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 화장을 해서 저기 뭐냐 정부 규제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식의 기사를 써준 기자들이 참 한심해요. 별 거를 다 규제하고 연결시켜갖고 자빠졌어. 술 좀 얻어먹었나, 씨. 얻어 마셨겠죠.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이 분노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노 조절 때문에 원장님한테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갑자기 막 욕을 하고 싶어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서 그렇죠, 지금. 저도 뭐 텔레비전 뉴스 보다 어떨 때 보다 보면 열이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새해에 그거 보셨어요? 극장에 가셔서 영화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영화를 보셨나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찰자 입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메타인지 기능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겪고 경험하는 경험자가 있고 관찰자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관찰자의 더 많은 포지션을 둬서 자기의 생각, 감정, 느낌을 계속 주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따로 자기가 겪는 경험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극장에 가셔서 영화 스크린을 처음부터까지 의식하면서 영화를 보면 영화에 그 몰입이 안 되고 영화의 주인공과 그 동일시가 안 돼서 영화가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 격정의 순간도 실제로는 격정을 관찰자로 보기 때문에 격정을 못 느끼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꾸 관찰자로 지내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삶은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요동이 덜 치니까. 요동치는 나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이제 오늘은 한 가지 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해에 인간관계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말로는 아주 간단해요. 기대하지 말고 타인에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상대방한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화가 나거든요. 또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우를 못 받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대우받으려고도 스스로 안 하면 상대방이랑 관계에서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좀, 스무드하게 관계가, 생각보다 크게 요동치는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남에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 베이스는 뭐냐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나, 거기에는 나랄 게 실제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를 이루는 게 전부 변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 덩어리, 감정 덩어리, 느낌 덩어리, 이것만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뭐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 나가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나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남한테 뭐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럴 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나는 나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위안을 하면, 그냥 내가 나랄 게 없는데 뭐 가지고 화가 나겠어요. 좀 편안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거든요. 나랄 게 없다. 근데 사람 관계에 원장님, 네. 서로가 동등하게 신경이나 이해관계를 주고받았다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보면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그거랑 연결시켜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삼륜청정. 그러니까 삼륜청정,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를 해줄 때 해준 것도 없고 해준 대상도 없고 해준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줬을 때 준 물건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다. 그게 삼륜청정이거든요. 그래야지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큰 지혜가 있어요. 그 삼륜청정이란 말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뭘 베풀 때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나중에 나한테 보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일부 부모들은 그거를 또 받으려고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예를 들면 내가 뭐를 해줬으니까 받으려고 주면 꼭 분쟁이 벌어져요. 줄 때는 그냥 받으려고 주지 말고 줘버리세요. 주고 준 행동을 잊어버려야 돼요. 준 것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물건도 없어야 됩니다. 원장님 댁에 가면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또 향도 좀 피워놓고 또 가끔씩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디 산 속에 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이런 팁들이 필요가 없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려니까 이런 팁이 필요한 거죠.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려면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뭘 줄 때는 준 물건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이 줘라. 이게 또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의지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낼 때 내가 이거 해주면 상대방이 뭐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 그런데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봉이 되거나 호구가 되거나. 봉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그렇다고
내가 나를 못 지키면 안 되죠. 에고가 있는 이유가 육체를 가진 그 우리 분리된 존재에는 에고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에고는 언제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40대까지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그런 게 잘 된 다음에 40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50대부터는 에고는 의식화된 의식 자체의 중심이 에고거든요. 무의식을 다 포함하는 나의 중심은 셀프라고 하거든요. 셀프. S-E-L-F. 그러니까, 근데 셀프는 칼 융이 뭐라고 했냐면, 셀프의 바운더리는 없다. 그랬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칼 융한테 그 죽기 얼마 전에 그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칼 융이, 저는 신을 압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신을 압니다. 그 신이 뭐냐면 바로 셀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융의 책에서 셀프 이꼴 신이라는 이야기를 절대 한마디로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융을 공부하다 보니까 셀프가 결국 신이었구나. 그리고 융이 그 신을 안다고 이야기했던 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셀프가 신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셀프는 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 그래서 바운더리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셀프가. 그러니까 이제 50대부터는 에고에 매몰된 생활보다는 우주와 합일, 신과의 합일이 되는 더 큰 나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역량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께서 호구가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역량껏.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날 써야 될 돈을 다 가지고 길 지나간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줬어요. 그래서 돈을 다 주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집에 올 차비도 없어서 걸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역량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실제로 그 진료비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더라도 정성껏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자기 직업 내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는 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년 청정처럼 좋은 일을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회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향. 뭔가 좋은 일을 했으면 그거를 다른 부처님께 돌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황 소장님께 그 은공을 돌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의 덕입니다. 이게 회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마음 공부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뭘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마음 자체도 내 마음에 먼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더 깨끗이 닦으려면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좋은 일을 했다라는 의식 자체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회향이에요, 회향.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뭘 줬을 때도 준 물건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듯이,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도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좋은 일을 받은 사람도 없고,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마음 공부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거기 청와대 사람들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강의를 그때 이제 제가 이정현 그 의원하고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서 이정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이야기, 그 마음 공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청와대 직원들한테 한번 해보는 제안을 해볼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아, 나는 가르친 줄 알았어. 지금 청와대에. 왜냐면 네. 김태우한테 시킨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지금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장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좀 받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참. 자, 원장님.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네. 사람이 이제 조직 속에서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좋아서 조직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가 조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갖 갈등이 삐져나와서 폭행도 있고 막 별게 있잖아. 상처도 받고요. 우리 살면서 보면 학교에서 상처받은 기억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가 이제 졸업이 되고 나면 이제 군에 가면 또 남자들 군에서 또 상처 많이 받거든요. 군을 또 마치고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직장이 그렇죠. 사실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직장에서 사람 부딪히는 게 힘들다. 혹시 그렇게 찾아온 사람 없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그분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를 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부담을요.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 어떤 환자들도 있냐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어서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그 사람이 이직을 할 리가 없잖아요. 상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뛰어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주의사항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명상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좀 스트레스에 강해지는 약도 쓰고 그렇게. 요즘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 중에 직장이라는 조직을 이제 처음 들어가 봤다가 그 직장이라는 멀쩡한 조직에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학교 같은 데서도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위에 사람이 괴롭힌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어렵게 들어간 직장,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는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있죠. 그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근데 이게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겉의 모습은 그 직장에 적응 못하고 나온 거지만 실제로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분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겉은 멀쩡한데 그렇게 사회생활을 옛날처럼 이렇게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표현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때 상황에서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병이 있어서 조현병 초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분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이제 무조건 그 아이 탓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정신과에 데리고 가서 그런 경우는 좀 그 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정신과에 데려가가 상담을 받으면 혹시 뭐 흔적이 남은가 이런 아이고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그 소방관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 뭐 학교 선생님 또 경찰관, 형사 뭐 이런 또 검사 뭐 이런 다 옵니다. 다 오고 의료보험으로 하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 걱정되신 분들은 일반으로 하는데 보험을 안 하고 일반으로 해도 돈이 얼마 안 돼요. 치료 한번 가서 치료하는데 돈이 뭐 한 달에 약값 포함해서 한
일반을 해도 한 4, 5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했다라는 기록이 유출되어서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와서 의료보험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의료보험을 하라고 권유를 해요. 예. 뭐하러 돈을 따로 쓰느냐. 근데 뭐 이제 자식 이제 어리면 자식 미래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예. 이렇게 조기에 그게 더 좋죠. 상담해서 해야지. 예. 이제 굶어져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예. 늦어지면 입원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처음에 이제 직장에 가면 부모들이 좀 잘 체크를 해가지고 그 직장 생활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문제 좀 이렇게 직장이 보통 요즘 토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과 병원은 대부분 토요일날 진료를 해요. 대부분 진료를 하니까 근처에 정신과 외래 데리고 가셔서 좀 이렇게 직장 생활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한번 평가는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평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심리 검사. 네, 테스트 시험 치듯이요. 네. 뭐 천둥이 울면 나는 불안감을 느낀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심리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인터뷰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근데 인터뷰만 하는데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보면 이게 꼭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그 에고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에고를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니까. 네, 그럼 참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50이 되면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데 한국에는 50, 60, 70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집이 더 세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 신체적으로 나이가 드는 거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늙어가는 거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지 잘 늙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안 하고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집이 세져요. 그리고 단점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대, 50대 때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은 70대, 80대 되면 그 단점이 더 크게 악화돼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은 줄어들고 그게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점만 대폭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늙어가지고 꼴통은 안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황 소장님과 저같이 마음 공부해야죠 계속. 그렇습니까? 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무는 사람은 좀 괜찮은데 정치하는 거 보면 좀 괜찮지 않다. 뭐 이렇게. 사람이 뭐가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공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이나 뭘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리더격 인물들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뭐 정치하는 거는 뭐 또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건 좀 뭐 위협하다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는 것과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총체적인 능력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실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은 같이 생활을 해봐야죠. 해봤을 때 사람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멀리서 봐가지고 정치인을 멀리서 봐서 사람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는 TV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가공되어진 모습만 보면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괜찮다고 안다라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죠, 착각. 전 대한민국의 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로 좀 보고
간혹 가다가 멀찌감치서 악수함했거나 선거 때 한번 이렇게 허깅했다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또 저 사람은 상당히 어진 사람인데 문희 요즘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아주 그냥 애고 영감이더만. 그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 무슨 신년회 가가지고 I did it my way 이러더만. 예?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계속 고집 피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고 미디어를 통해서 가공되어졌거나 당신이 괜히 정치적인 어떤 이 노선, 노선이나 충동이 만들어놓은 가상의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거는 100%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괜찮은데 정치는 못한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가 같이 살면 우리 정신과에서는 세 사람이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중인격인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 남편이 남편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남편의 진면목 이 세 가지잖아요. 부인도 마찬가지. 부인이 부인을 바라보는 모습, 남편이 부인을 바라보는 모습, 부인의 진면목. 이 세 부류가 얽히고 설키는 게 부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부인이 나를 생각하는 게 같을 수가 없죠. 가까이 살아도 그래요. 아니 뭐 사람들은 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런데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나온 기사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괜찮다 어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 이야기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으니 사실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